자, 우리는 이미 그 현대국어 문법을 1, 2월에 한번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다루었는데, 의미론 앞까지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올해는 의미론은 아예 보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네요. 그러면 3, 4월에는 중세국어 기초편을 봤다, 그죠? 기초편 보고, 그 다음에 현대국어 문법은 동사론부터 해서 앞으로 거꾸로 나갔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대국어 문법은 바쁘게라도 2번은 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마다 뭐 어느 정도 공부했냐는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 6월에는 중세국어는 2번째로 봅니다. 2번째로 보고 있고요. 내 계획은 한 3주? 4주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한 3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좀 이제 자세히 하지 말고 대부분 앞부분은 좀 넘기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뒤에 문법 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해봐야 됩니다. 하다 보면 또 나도 그렇게 앞에 막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3, 4월 할 때 중세국어 기초하면서 앞부분 문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나머지 시간은 다른 책에서 예문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뭘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아무거나 잡고 그냥 해보도록 하고 아니면 예전에 했던 자료를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타이핑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때 자료를 찾아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예문을 통해서 문법적 사항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를 우리가 3, 4월에 보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교육론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교과서가 의외로 이제 새롭게 많이 바뀌어서 재밌는 설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교과서 자료를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 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3월에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의 제일 앞부분도 3월에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앞부분에 보면 말소리 이전에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3월에 영상을 보면 다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이맘때 이야기합니다만은 중세국어는 기본편 정도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약간 예문 없이 외워야 될 내용이 많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예문 없이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거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재 238쪽부터 보면 중세국어 시화편이 있는데 이 교재는 예문을 가지고 분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전부 다 예문이 나오고 예문에 대한 탐구 이런 식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나오는 예문을 가지고 공부하면 단순히 3, 4월에 외워야 될 내용이 많았다면 그걸 조금 더 예문을 가지고 탐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다시 기본편에 돌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문법사항을 확인한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문법사항이 이 심화편의 어느 쪽에 있는 건지 역으로 공부해도 좋죠. 그죠? 지난번에 3, 4월 할 때 내가 앞부분 기본편 하면서 심화편의 특정 부분을 다시 확인해 가면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거꾸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딱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이것저것 동시에 봐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있는 자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단 말이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현대국어 문법은 1, 2월, 3, 4월 2번 받고 그죠? 중세국어도 3, 4, 5, 6 2번 보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국어는
지금 3, 4월에 하고 나서 이 중세국어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또다시 현대국어가 있다니까. 그럼 현대국어 문법은 3번 보는 게 되거든요. 3번 보는 게 되고 중세국어는 2번 보는 것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 8월에 기출문제 풀이가 돼가겠죠. 기출문제는 늘 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은 다 봅니다. 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한 번 보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몇 번 보는 거야? 현대국어는 4번 보는 게 되겠죠. 4번 보고 중세국어는 3번 보는 게 되겠네요. 아,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직강 오는 분들은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또 문법을 한 2번 정도 정리하죠. 그죠? 한 2번 보나? 2번 보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우, 진짜 한 5번, 현대국어만 5번 이상 보는 것 같습니다. 중세국어는 또 2번 보면 또 2번 볼 테니까, 그죠? 4번 보는 꼴이 되겠네. 그렇게 봅니다. 7, 8월에 기출문제까지 보면 5번 보는 게 되겠다, 그죠? 예. 이게, 몇 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좀 나름 체계를 세워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해보는 게 좋습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봐도 모르겠다라고 싶거나, 또 보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거는 내가 이제 탐구력이 좀 떨어진다 볼 수 있거든요. 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개념을 잘 잡고, 나중에 탐구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뱅수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오후에 하는 그룹 스터디 할 때도, 때로는 공부를 하고 나서 하잖아요. 그죠? 한번 보잖아요. 좀 용감하게 도전해 보세요. 공부하지 않고 한번 봐보기 바랍니다.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보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뭔가 탐구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과서, 여러분들 보는 그 교재에 언급되어 있는 것만 말해야지라고 하면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사고가 가두어져 버립니다. 스스로 이렇게 가둬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착한 예문을 보면서 사고를 좀 열어두기 바랍니다. 열어두고, 그래서 막 이야기하세요. 막 그냥. 떠오르는 생각도 있잖아요. 그죠? 막 이야기하면 조금 더 사고가 열리면서, 다양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기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중세국어 심화편은 내가 이거 한 3년에 걸쳐서 정리한 거거든요. 3년에 걸쳐서 정리하고 또 오타 수정하고 그럼 책을 막 진짜 수십 권을 보면서 수십 권입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하면서 정리한 거라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이 중간에 보면 저 뒤쪽에 가면 다시 교정하면서 일부 이제 빠진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빠진 부분 있으면 그 부분 다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혼자 보기에는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같이 보면서 잘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강 듣는 분들은 우선은 따라가 주시고 복습할 때 다시 한 번 더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럼 2번 듣는 게 되니까, 그죠? 그리고 어렵다 생각하면 끝이 없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은 모를 뿐이다. 그리고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시험 삼아 해보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앞쪽으로 넘어와서 기본편을 해당되는 부분 있잖아요. 해당되는 부분. 문자가 있으면 문자 부분. 알겠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통사 쪽이면 통사 쪽 이렇게 한번 왕창 기본편을 보고 나서 다시 심화편을 보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놓고 보면 좀 낫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딱 10분 했다. 딱 10분. 내가 이 강의하면서 이렇게 빨리 그냥 끝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238쪽 볼게요. 중세국어 문법 심화편. 자, 전체 체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일 앞에 문자에 대한 이야기 있고, 그 첫 번째 문자, 구민점 창제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을 보면
후민점 제사 원리도 있고요. 제사 원리에 가보면 초성 글자 있고 중성 글자 있고 종성 글자 있고 글자 운용법이 있습니다. 이거 책에 세울 때도 처음에 굉장히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뭐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힘들게 만든 겁니다. 자, 앞에 문자가 있었다면 두 번째 243쪽에는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나갈 진도까지만 한 이야기해 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종성의 표기에 대한 이야기 있고 사이소리도 있고요. 붙여서기, 그 다음에 한자의 표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문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이 책에는 지금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이 있죠, 그죠? 잘못된 겁니다. 어문에 대한 이야기 있고, 어문에서 초성글자, 중성글자, 종성글자까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가면 여기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단어 들어갑니다. 다음에 세종어제 훈민정음도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되면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38쪽 볼게요. 자, 문자, 훈민정음 창제부터 볼게요. 자, 예문을 보면 세종실록 25년 1443년 12월조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했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비로소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다.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본다면 문장이 한 3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왜, 그죠?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이런저런 내용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가 돼요? 이달이라 했죠? 이달에라고 했으니까 이달이 25년 1443년 12월조니까 그 당시에는 음력을 썼잖아요. 왜, 그죠? 음력이잖아. 그러니까 이달이 바로 양력으로 친다면 뭐가 돼요? 1월이 되겠죠? 1월이 된단 말이고 이달에 했으니까 1월에 며칠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창제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1월 15일을, 그죠? 한글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다 돼 있죠? 그 당시 임금은 세종이고 세종실록의 기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 임금은 세종이니까 세종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친히 지었다는 데서 뭐가 온다 했어요? 친제설이란 거 알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밑에 한자를 보면 상, 친제, 언문 28자 이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친제설이란 말이 나왔다. 누가 훈민정음을 창제했느냐? 아, 임금이 창제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언문 28자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28자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음과 모음을 모은 것이 28자죠. 그죠? 우리 현대국어식으로 한다면 자음이 17자. 이때 자음은 초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은 11자. 그래서 28자죠. 그죠? 28자를 지었고, 그 다음에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자, 204 각주에 보면 이 전자를 모방했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각주에 보면 한자의 원리를 본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글자가 옛 전자와 닮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옛 전자와 닮았다 하면 전자가 뭐란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모방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이 기록에 간다면 모방을 했습니다. 뭐든지 아예 없는 것을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왜? 그죠? 그 다음에 초중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비로소 글자를 이루었다. 성음법에 대한 설명이죠. 성음법, 초중 종성. 그래서 소리를 초중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라고 했으니까 뭘 중시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중시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비로소 글자를 이루었다.
그 소리에 따라서 글자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때 문자는 뭐다? 한자죠. 그죠? 한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 이랬죠. 이 이자가 무슨 이라 했어요? 속되다는 거 했잖아요. 속될 이자. 그죠? 이어에 관한 것. 그러니까 문자와 속되다는 것으로 대립적인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 관한 모든 것을 모두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주 205번에 보면 이 구절은 한자와 우리나라 말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되어 있죠. 그죠? 예.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다. 당연하죠. 글자는 간단하죠. 초성은 몇 개, 중성은 몇 개밖에 없어요. 아, 의, 이. 맞죠? 아, 의, 상형에 의해서 천지인 삼재를 모방해서 만들었잖아요. 왜? 그죠? 거기에서부터 해서,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다. 어떻게 전환했다는 거예요? 합성, 합용했다는 말이잖아요. 왜? 그죠? 근데 몸이 무슨 가격을 했다는 거예요? 합용, 합성했단 말이죠? 그랬단 말이고, 그 다음에 자음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설, 순, 지우, 그죠? 오음에 의해서 5 기본자를 만들고, 그 기본 글자에서 가획했고, 맞죠? 그 다음에 그에 더해서 또 뭐까지 했어요? 이체자도 이체자도 가획한 겁니다. 따지보면. 또 뭐 한 거예요? 병서, 연서, 그죠? 그렇겠죠? 그렇게 하면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글자는 비록 간단하다고 요약하지만은 한 말의 의미 속에는 기본적으로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초성과 중성을 만들었지만은 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뭘 한다? 훈민정음이라고 이른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훈민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런 말이죠. 그죠? 물어보면 빨리빨리 좀 이야기해 주라. 자, 2번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에 어제 서문 우리가 늘 봐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쭉 설명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아 너 날렸음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자주, 애민, 실용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이런 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1446년에 반포했단 말이죠? 해례본 어제 서문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9월 상달에 1446년 9월 상달에 됐습니까? 상달의 마지막 날이 양력으로 친다면 10월 9일. 그래서 남한에는 우리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삽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2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밑에 설명을 볼게요. 훈민정음은 언해본에 백성 가르치시는 정한 소리라 라는 주석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요. 훈민정음은 이를 통해서 1443년에 창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를 통해서 어제 서문을 통해서 창제 목적, 글자의 사용법, 글자를 만든 원리 등을 설명한 이 책의 끝에 실려있는 정인지 서문이 1446년 9월 상달에 쓰였기 때문에 반포된 때가 바로 이 무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자 중에서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에 대한 이야기를 양가로 1번과 2번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갈게요. 훈민정음 제자원리. 자, 여기서는 초성의 제자원리와 중성의 제자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기초편 본 것 가지고 기본편 본 걸 기억에 상기하면서 봐보기 바랍니다. 초성 글자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여기 내가 3가지 정도 기록을 가져왔거든요. 자, 훈민정음 28자는 모두 각기 그 모양을 본 뜻은 만들었다. 이래 있죠. 그죠? 각 상, 기형,
이, 제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면서 28자라고 이렇게 몫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우리가 세종실록 25년 창제된 때도 역시 언문 28자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초성은 모두 17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초성, 범, 17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한자를 보면 아음, 기역, 난, 상설건, 배우지형이라 되어 있죠. 설음, 니은, 상설, 부상, 악지형, 순음, 미음, 상구형, 지음, 상치형, 후음형, 상후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각각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되어 있죠. 모양을 본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역은 기역보다 소리가 좀 세게 나는 까닭에 획을 더하고 니은은 디귿, 디귿은 티읕, 미음은 비읍, 비읍에는 피읍, 시옷은 지읒, 지읒에서 치읒, 영에서 여린 엿, 여린 엿에서 히읗으로 된 것도 그 소리에 따라 획을 더한 뜻이 다 같다. 이 돼 있죠? 여기까지 보면 그 밑에 표기를 보세요. 기역, 비기역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출초려라 했잖아요. 성출초려, 고, 가, 획. 기억납니까? 이 성출초려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예. 그러면서 과획했다. 그러면 성출초려라는 말은 뭐가 돼요? 획을 더했단 말이 되잖아요. 왜? 그죠? 획을 더했다. 왜 획을 더했어요? 소리가 더 처음보다 세게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역보다 소리가 더 세게 나기 때문에 획을 더했다. 이 말이 되잖아요. 왜? 그죠? 이게 바로 무엇의 원리? 가획의 원리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걸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오직 옛 이형은 다르게 하였다. 이 딱 한 구절이죠? 딱 한 구절입니다. 그 옛날 표기를 그대로 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오직 유자잖아요. 그죠? 옛 이형 위 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위 이 찾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이 한 구절 때문에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치자 중에서 뭐가 되어 있어요? 옛 이형은 다르네? 한 거 알 수 있다고, 그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 세 가지 기록은 훈민정음 제자 원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 잘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각주에 보면 중승간 종성의 제자 원리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되어 있죠. 그죠? 예. 자, 이런 후민정음 28자가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그 모양을 본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각상, 기형, 이재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8자가 다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는 초성자죠. 그죠? 초성은 모두 17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 음성학에서 자음 분류의 핵심적 기준이 되는 조음 위치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 조음 위치가 뭔데요? 아설순치호, 그죠? 아설순치호. 이 조음 위치죠, 그죠? 어금니 아자를 쓰잖아요, 왜, 그죠? 혀설자, 입술순자, 이치자, 그 다음 목구멍 후자. 됐습니까? 이걸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이 오음이라 하는데 이걸 뭐 현대국어는 치음이란 말을 쓰지는 않잖아요. 왜? 맞죠? 지조음이란 말을 쓰죠. 그죠? 예,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금니 소리 이런 말 쓰나? 쓰긴 씁니다. 그죠? 요즘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돼요? 가획의 원리를 밝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가획의 원리는 어떤 자의 음보다 성출초려, 소리가 약한 새다. 한 음을 표시하는 글자는 원래의 글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다는 원리다. 이 돼 있죠. 그죠? 자, 밑에 207번째 각주 한번 보세요. 원래의 글자에 더해진 획은 성출초려라는 자질을 표시한 것이 되는 셈인데, 이로 인해 훈민정음은
자질 체계의 문자로 파악될 수 있다. 이게 되죠, 그죠? 자질 체계. 그 자질 하나하나가, 획 하나하나가 뭘 간다는 거예요? 특정한 자질을 간다. 이런 의미죠, 그죠? 예. 그게 바로 가획의 원리를 이해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초성 글자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게 되죠, 그죠? 이건 알고 있지만 한 써볼게요. 아음, 기역, 설음, 니은, 순음, 명, 치연, 시옷, 구음, 이형 이게 되죠. 1차 과획이 이루어진 것이 기역이 되고 2차 과획이 피업 되겠죠? 1차 과획이 피업이고 2차 과획이 비업이고 피업입니다. 1차 과획이 지어시고 2차 과획이 지어시고 1차가 열인 이어시고 2차가 히엇이다. 그죠? 그래서 이 가획이 이루어진 이 부분들이 결국 뭐가 돼? 현대국어를 한다면 그 센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 센 소리가 되는데 현대국어 문법에서는 히읗을 그 센 소리에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까? 학교 문법에서는 그 센 소리에서 뺍니다. 현대국어에서는 빼고 있습니다. 일반 문법에서는 히읗을 그 센 소리에 넣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이 채자에는 뭐가 있어요? 아음, 옛 이형이 있고 이 반처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설음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채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요 위에서 보면 아까 자료 세 번째 자료에 보면 그러나 오직 옛 이형은 다르게 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왜? 맞죠? 옛 이형은 다르게 하였다 하는 구절 이것만 다르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옛 이형은 어디서 본 듯 했어요? 요 이형에서 과익한 것이다. 볼 수 있죠. 그죠? 이 기억나죠? 왜 그렇다 했어요? 음성적 유사성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했고. 실제로 아음이 나는 소리와 이형이 나는 소리는 비슷하잖아요. 구음이 나는 소리는 비슷하잖아요. 왜,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옛 이형은 현대국어의 뭐예요, 이게? 이형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옛 이형이란 말이 씁니다. 알겠어요? 현대국어의 이형의 옛날 모습이라서 옛 이형이란 말이 쓰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꼭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현대국어가 되었죠? 근데 차이점을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현대국어 이형은 음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종성에서만 이런 음가가 있잖아요. 왜 그죠? 이런 음성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성에도 있었고 종성에도 있었죠. 그죠? 예, 그게 차이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형은 그 당시에는 15세기는 후기 중세국어는 유승마찰음입니다. 유승마찰음으로 쓰인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음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 기능, 소극적 기능이라 하잖아요. 왜, 그죠? 물론 그거는 음가에 대한 문제고, 지금 이거는 뭡니까? 문자, 제사 원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따로 다뤄야 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얘들은 다 뭐가 돼요? 이체자라는 것이고, 그죠? 이체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얘들은 뭐가 된 거야? 가획의 원리에 한 거죠? 이거는 뭐가 돼? 이거는 이거는 상행의 원리에 한 거죠. 상행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소리는 다 뭐가 돼요?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획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소리는 세워진다. 이거잖아요. 왜, 그죠? 소리가 세워진다. 근데 이 이체자는 왜 이체자를 했을까? 이체자를 보면요, 이 의미를 본다면 뭐처럼 보여요? 이게 이체잖아요. 이체, 그죠? 몸이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왜? 다르다는 의미인데 이 다른 의미가 그냥 몸만 다른 게 아니고 형태가 다른 것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담긴 것이 가획된 것은 맞는데 가획에 대한 이체가 되는 거예요. 가획의 이체. 이 말은 가획된 것의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분명히 가획된 것은 맞지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했죠. 그죠? 그 실제로 이걸 궁금해서 우리는 일반 문법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다루고 있잖아요. 왜? 그죠?
이걸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지 궁금해가지고 내 교과서를 찾아봤거든요. 물론 출판사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죠? 보니까 이거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국어 교과서에 보면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 지금 설명한 방식이 있잖아요. 이 방식인데, 물론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체자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리들이 실제로 음가상으로는 이 기본자보다도 어떻게 돼요? 소리가 더 약한 소리가 됩니다. 이체했지만, 가액을 했지만, 과액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 밑에 설명해 볼게요. 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체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소리의 세기 때문에 획을 더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획의 뜻을 담고 있지 못하다. 됐나요? 가획이 된다는 것은 소리가 세진다는 의미다. 됐나요? 근데 그런 가획의 뜻을,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체자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에는 자꾸 내가 왜 헷갈리냐면 이때 각주가 208번 각주가 자꾸 발표해서 그런데 각주 208 볼게요. 옛 이영은 아음이므로 기억과 비슷하게 글자를 만들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음으로써 이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덧붙이면 옛 이영은 혓뿌리가 목을 막아 소리의 공기가 코로 나오는 소리지만 이거잖아요. 왜? 이지만 이영과 비슷한 소리여서 옛 이영과 이영이 서로 혼용되었다. 이걸 전에 내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음성적 유사성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때문에 아음으로 글자를 짓는 시초로 삼지는 않았다. 그 한자 거의 되어 있죠? 아음, 제, 자, 지, 시 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음으로 글자 짓는 시초로 삼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후음에서 글자 짓는 시초가 됐다 이 말이죠. 후음이 바로 글자 짓는 시초가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후음이 바로 뭔데? 후음의 기본자 이영이란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시초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해두고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훈민정음 해례에는 이상에서 설명한 17자 이외에 다음 같은 연서자와 병서자 등도 초성 글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글자가 뭐예요? 순겸 계열, 그죠? 이 순겸 계열에 있는 내용이 바로 뭔데? 연서자죠, 그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병서자죠, 그죠? 이 병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라는 놓인다 뜻이잖아요. 왜, 그죠? 병서에는 이 각자 병서가 있고 합용 병서가 있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은 합용 병서에 대한 이야기고, 각자 병서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이 합용 병서에 대한 이야기다 볼 수 있죠. 그죠? 합용 병서를 가만히 보면 서거, 서더, 그 다음에 서버 있잖아요. 왜? 그죠? 우리 이걸 뭐라 해요? 시옷계 합용 병서라 하죠. 여기 한 개 빠진 게 있죠? 서저가 빠져 있잖아요. 왜 서저가 빠져 있냐면 서저는 뒤에 나타납니다. 이게 16세기쯤 나타나죠. 맞죠? 16세기 나타나고 15세기까지 잠체계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비워둡니다. 알겠어요? 비워두고 16세기 가서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는 서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버드, 버스, 버저, 버트 같은 경우는 비업계 합용명수고, 그 버스거, 버스드는 버스계 합용명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죠. 그죠? 예. 버스계 하지만 발음할 때 우리는 학교 문법에서 어떻게 발음해요? 버끄, 그 다음에 버트,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왜? 시옷계는 뭘로 봐요? 경험을 보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됐고,
됐네, 그죠? 자,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조선 17자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초성 글자이기 때문에 조선 끝나고 중성 넘어갈 겁니다. 자, 조선 17자 체계에 보니까 오음에 따라서 있다, 그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음이 뭐라 했어요? 좀 위치에 따른 분류를 했죠? 아슬순치우라고 하는 것이 좀 위치에 따른 분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방법에 대한 게 뭐라 했어요? 전청, 차청, 불청불탁, 그죠? 이 되는 거고, 전탁은 초성 17자 체계에서 빠진다 했죠? 전탁은 왜 빠진다 했어요? 병사한 글자이기 때문에, 병사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청, 대부분 다 전청을 병사했고, 쌍기업만 차청을 병사한 거죠, 그죠? 예, 이건 병사한 글자이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청자가 뭐라 했어요? 전청이. 현대국어로 친다면 예사소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사소리 정도 생각하면 되고, 차청이 거센 소리, 그 다음에 불청불탁이 울림소리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이래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내가 널리 이야기하지만, 오음의 기본자와 전청자는 다르다 했습니다. 오음의 기본자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죠, 그죠? 만들어진 글자고, 전청자는 그냥 예사소리야. 아시겠죠? 예, 다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설명을 가만히 보면, 그 표를 보면 약간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했죠? 여러분들 떠오른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초성 17자 체계라 했는데 실제 음가 없는 게 두 개나 돼 있죠. 여린 히읗하고 이형은 음가 없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 당시에 많이 표기되었던 순경 피업은 또, 그죠? 요 초성 17자의 표기에 속하지도 않는다 했잖아요. 왜? 그죠? 속하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뭐,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40조.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편 할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아까 미연에 보면 오음에 대한 이야기 있죠? 소리의 조음에 주로 관여한 기관을 나타낸다 되어 있고, 초식 17자 체계에는 전탁자 여서가 포함되지 않는다. 글자 운용법, 그러니까 병서죠, 그죠? 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도표 23 초성 체계는 23 초성 체계가 뭐가 돼요? 23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글자에 전탁까지 포함한 거죠, 그죠? 그럼 23이 됩니다. 23 초성 체계는 동국정운의 초성 체계와 동일하다 이 돼 있죠, 그죠? 그럼 초성자의 이름을 알 수가 없지만 이난 가운데 소리 같았니라 하는 걸 통해 본다면 기니, 디리 이런 식으로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잖아, 왜, 그죠? 중성인데 아가 붙었잖아, 왜? 그럼 다른 것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이가 붙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앞에 초성이 붙는다는 것은 뭐가 돼요? 기니, 디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왜? 맞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났단 말이 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니, 디리 이렇게 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이 앞에 있는 5자는 초성자 상형의 기본자이고 그 계열에서 소리가 가장 약한 것이다. 앞에서 했죠. 그 각각에서 소리의 세계에 따라 획을 더하여 글자를 만들었으나 이체자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반복이죠,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성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중성자입니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완전 초고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중성에 대한 자료는 2가지 정도가 앞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성은 모두 11자다 이 되어 있고요. 그 아는 그 형상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는 것이다. 으는 그 형상이 팽팽한 것은 땅을 본는 것이다. 이는 그 형상이 선 모양인 것은 사람을 본는 것이다. 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중성, 범, 11자 이 돼 있고 형지원, 상호, 천야 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해 가보면 오는 그 모양이 오, 아와 으가 합해져서 이루어졌다. 합해져서 이 돼 있죠. 그죠? 합해져서. 그 다음에 어는 그 모양이 아와 이가 합해져서 이루어졌다. 요는 오와 같으나 이에서 일어나며 야는 아와 같으나 이에서 일어난다. 자꾸 일어난다는 이야기 쓰죠. 그죠? 유는 우와 같으나 이에서 일어나며 여는 어와 같으나 이에서 일어난다. 이 돼 있죠. 그죠? 일단 동그라미 1번을 먼저 해석해 보면 중성은 모두 몇 자라? 11자인가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 말하는 아, 오, 우, 이 맞나요? 아, 오, 우, 이, 에, 이 되잖아. 왜? 그죠? 그럼 총 10자가 되잖아. 왜? 잠시만. 아니잖아. 아, 중성은 모두 11자라고 했으니까. 아, 맞죠? 그죠? 천지인. 오, 아, 우, 이 되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요, 야, 유, 여.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거죠, 그죠? 맞잖아. 이 초출자에 제출자까지. 맞죠? 맞잖아. 그럼 이거는 기본작이죠? 이는 뭐에 의해서? 상행이 원래 여기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오, 아, 우, 어는 합성이죠, 합성. 합성, 소리를 합친 거잖아요, 왜? 오, 아는 아리아와 그가 합쳐진 거잖아요, 왜, 그죠? 합성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요야, 유여, 제출자는, 원래 제출자의 뜻이 뭐예요? 아가 하나 더 붙었다, 이거거든요. 그게 제출자인데, 실제로 요 내용을 감아보면, 요는 오와 같으나 이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는 오와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에서 일어났다? 이에서 일어났다. 이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이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야? 오로 갔다는 거예요. 이에서 일어나서 오로 갔다는 거야. 이오. 알겠습니까? 오. 이거잖아요. 왜? 반몸이 붙을 수가 없잖아. 몸과 몸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게 뭐가 돼요? 반몸이 되었단 말이죠? 이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됐나요? 같은 게 이래 됐단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설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어이란 말 있죠? 기어이. 기어이란 말이 있잖아요. 왜? 이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이에서 일어났단 말이 되잖아요. 왜? 기어이. 이 되니까 결국 요는 어떻게 문자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상향 이중 모음. 맞잖아요. 상향 이중 모음이라고요. 예. 그걸 나타내 준다고. 상향 이중 모음이라는 걸 나타내 주죠. 그게 됐잖아. 요는 오와 같은데 이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잖아. 왜? 그걸 밑에 설명하면서 기어이라고 되어 있잖아. 왜? 기어이 하면서 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기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에서 일어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서 일어나서 오로 갔는데 오는 요와 같은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이오로 갔단 말이죠. 이오로 간 것이 요가 됐단 말이잖아. 그 말이 되니까 요는 상향 이중 모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어이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설명은 요, 오, 동, 이
기어 이 돼 있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이게 상향 이중 모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게 상향 이중 모음. 아니, 이런 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후민정음에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다면, 이게 상향인지 하향인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 당시에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이 기록으로 너무나 섬세하게 남아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대단합니다, 진짜.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제출자까지 나왔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이런, 동그라미 이런, 중성이 모두 11자이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글자가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2는 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중성 글자는 합용의 원리에 의해서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하면 이게 합용이 아니고 합성이라 해야 돼요. 합성. 알겠어요? 소리가 합해졌다는 뜻이에요.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를 바탕으로 이제 뭐 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합용을 한 거죠. 그렇잖아. 이렇게 합용을 한 거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일대에 오, 아, 우, 어는 이에 아래아가 한 번만 더하여 만든 글자로 초출자라 하고 요야, 유여는 아가 2개 있는 것으로 제출자라 한다. 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됩니다. 여기까지 초출자, 제출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결한 자입니다. 네. 자, 그 밑에 후민정음의 중성 글자는 초출자와 제출자를 다시 합용하여 다음과 같이 더 많은 글자를 만들어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우리가 기본편에 하면 막 복잡하게 표로 만들 수 있잖아요. 왜, 그죠? 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와, 이 네 글자는, 앞에 네 글자는 뭘 말해요? 동출합용자죠. 그죠? 이 동출합용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초출자와 초출자, 제출자와 제출자. 그러니까 초출자와 초출자. 초출자와 초출자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이 됐단 말이야. 그죠? 이 동출. 초출자와 초출자에서 넣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야 한 것도 마찬가지죠. 제출자와 제출자에서 넣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것은 둘, 넷, 6자는 이 합용 일자 중성이죠. 그죠? 이 합용 일자 중성. 그 전부 다 뭐가 돼? 아, 또는 오, 아, 우, 이게 다 뭐가 붙었단 거예요? 이가 합용됐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4개는 아, 끝까지네? 이 합용 이자 중성이 되겠죠. 그죠? 이 합용 이자 중성. 이해했나요? 응? 됐죠? 예, 그게 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4글자는 우계 상향 이중 모음이죠? 우계 상향 이중 모음이고, 두 번째, 둘, 넷, 6번째 줄까지는 이게 하향 이중 모음이죠? 하향 이중 모음이고, 나머지는 뭐 3중 모음이지 뭐. 그렇잖아요. 3중 모음입니다. 뭐 이걸 외우라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왕 있는 자료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외우고 자시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우리 시험과 연관지어서는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옆에 보면 241쪽에 중성 글자의 합용에 대한 이야기 있죠? 이건 따로 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일 끝에 볼게요. 후민정음 합자해에는 이 밖에 의, 이의, 이 오타 났다 있죠? 이 두 글자입니다. 이거하고. 됐어요? 이 두 글자 등의 음은 변방의 말이나 아동의 말에만 있어서 이를 따로 만들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다. 됐나요? 네. 그 내나 중성의 합용자를 정리해보면 아까 앞에서 240쪽에 제 밑에 설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내나 241쪽에 가운데 표 있죠?
예,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엄청 빨리 우리가 지나온 겁니다. 문자 중에서 후민정 창제에 대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후민정 제자 원리에서 초성글자, 그 다음에 중성글자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후루룩 지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할 때는 이거 뭐 시간 한참 걸렸던 것 같은데 후루룩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성글자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뭐 종성은 따로 다시 초성을 사용한다 돼 있죠. 그래서 종성부용 초성이란 말이 있고, 이 종성부용 초성은 초성이나 종성이 음절 속에서 실현되는 위치의 차이일 뿐이죠. 그죠? 위치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자음으로서 동일한 소리이기 때문에 종성을 따로 만들지는 않는다 하는 규정이잖아요. 그죠? 종성부용 초성. 됐습니까? 따로 종성을 만드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규정이다. 근데 우리는 종성 제자 원리를 뭘로 친다 했어요? 종성 표기 규정으로 보고 있죠. 근데 그 생각은 잘못된 거라 했죠. 맞잖아요. 이 제자 원리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짧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심화편을 앞부분까지 좀 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글자 운용부부터 해서 좀 더 빨리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